1987년 부산. 바닷바람은 늘 비릿했고 골목의 공기는 눅눅한 가난으로 누러붙어 있었다. 빈민촌의 아이들은 빵 한 조각에 하루를 걸었다. 그런데 그날 한 소년의 손에 들어온 것은 빵이 아니었다. 낡은 공학 계산기. 버튼은 닳아있었고 액정엔 잔흔처럼 금이가 있었다. 누군가에겐 쓰레기였지만 소년에겐 세상이 설명되는 언어였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고 한참을 내려다봤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는 건 사람이다. 그때부터였을까? 탁성윤이라는 이름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는 이미 사람 대신 구조를 믿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렀다. 1998년 11월 인천. 늦가을, 비가 끈적하게 내리던 밤, 제3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구석에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발견된다. 관리 번호도 없고 기록도 없다.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른 건 썩은 생선 냄새가 아니었다. 이상할 정도로 정돈된 향수 냄새. 정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냄새조차 계산된 것처럼 깔끔했다. 안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력팀 형사들은 그 자리에서 직감했다. 이건 밀수가 아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보이게 놔둔 것이다. 가방을 열자 그들의 예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서울 남부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의 행동대장, 일명 불곰. 그는 외상 하나 없이 잠든 자세로 들어있었다. 태아처럼 웅크려 여행 가방 사이즈에 딱 맞게 포장된 상태.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저항에 흔적조차 없다. 폭력이라기보다 철이었다. 잔혹함보다 완벽함이 먼저 느껴지는 장면. 그래서 더 오싹했다. 이런 사건은 보통 피가 말해준다. 그런데 여긴 피가 없었다. 피가 없으니 분노도 없고 분노가 없으니 소리도 없었다. 대신 공포만 남았다. 누가 이렇게까지 하지? 누군가의 주먹이 아니라 누군가의 머리가 한 번에 끝낸 흔적.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사건은 미제로 바뀌었고 파일은 서랍 깊숙이 처박혔다. 하지만 어둠의 세계 사람들은 알았다. 이건 경고장이다. 그리고 시대교체 선언문이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탁성윤, 주먹이나 칼로 증명하는 깍두기들과는 다른 종자.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명문대 공대 중퇴. 세상은 늘 묻는다. 왜 그런 머리가 그곳으로 갔냐고. 그런데 어떤 질문은 너무 늦게 온다. 그의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짓밟히듯 무너진 뒤 소녀는 깨달았다는 소문이 있다. 힘은 근육에서 나오지 않는다. 힘은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설계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설계의 첫 흔적을 본 셈이다. 컨테이너 속 향수 냄새. 피 대신 남은 정적. 그 정적이 말한다. 누군가가 사람을 지우는 방식마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시의 밤이 앞으로 어떤 공식으로 바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부터는 소리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삼킨 어둠의 이름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 탁성윤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전설이 아니었다. 전설은 늘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견디다 못해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누군가가 그래 내가 해보지 하고 한 발 내딛는 순간, 그의 첫 둥지는 경기도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던 칠성파 반개 조직이었다. 그곳은 주먹이 법이고 목소리가 지휘였고 피가 통하였던 구역. 그런데 탁성윤은 그 질서를 비웃듯 조용했다. 말단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새내기 뿔테 안경에 단정한 셔츠, 손엔 쇠파이프 대신 낡은 서류 가방. 그 모습이 더 불편했다. 저런 놈이 여길 왜? 조직은 직감으로 굴러가고 직감은 낯선 것을 싫어하니까. 당시 보스는 배사장이라 불리는 구시대의 인물이었다. 오래 달린 엔진처럼 거칠고 오래된 칼처럼 무뎌져가는 남자. 그의 고민은 단순했다. 옆구역에서 치고 들어오는 신생 조직. 매일 밤 패싸움 끊이지 않는 사이렌 영업은 망가지고
돈은 새고 있었다. 배 사장은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폭력은 늘 비용이 든다. 병원비, 합의금, 경찰 단속, 그리고 무엇보다 소문이라는 파리떼. 피를 흘리면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꼬인다. 탁성윤은 그 파리를 혐오했다. 어느 밤 탁성윤이 배 사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연기 자욱한 방, 양주 냄새, 낡은 가죽, 소파. 배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먹물 묻은 놈이 뭘 안다고. 하지만 탁성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도 한 장과 달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상대 조직 보스의 동선 차량 이동 시간 신호등, 주기도로 배수구 위치까지 1초 단위로 쪼개진 설계도였다. 주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상대를 지우겠다는 선언. 그때 탁성윤이 던진 말은 건조했지만 이상하게 사람의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형님, 언제까지 애들 병원비로 돈을 날리실 겁니까? 제가 깔끔하게 청소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이 배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의 세계에서 새로운 방식은 늘 의심받는다. 하지만 돈이 새는 소리가 커지면 의심도 굶주림 앞에서 무뎌진다. 일주일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상대 조직 보스는 평소처럼 애첩을 만나러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고급 세단 익숙한 길, 익숙한 속도, 그리고 급커브 구간. 차는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 발표는 단순 교통사고, 빗길 미끄러짐,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 됐지만 노후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은 대개 눈에 띄는 잔혹함을 찾는다. 그런데 이건 너무 평범하게 죽었다.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 도로의 배수구가 낙엽으로 막혀 물웅덩이가 생길 위치, 타이어 마모 상태. 차량이 시속 80km로 진입했을 때 미끄러질 각도, 가드레일의 충격 흡수 구조, 절벽의 높이, 모든 게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된 공학적 살인이었다는 것. 살인은 칼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물리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 탁성윤은 그 자동화를 만든 사람이었다. 보스가 사라지자 상대 조직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배 사장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역을 접수했다. 회식 자리에서 배 사장은 탁성윤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줬다.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에도 탁성윤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설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 판의 문제는 경쟁 조직만이 아니었다. 내부의 비효율, 오래된 리더 탐욕스런 중간 보스들, 시스템을 갉아먹는 버그들, 그리고 버그는 언젠가 포맷해야 한다. 그날 밤 조직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발을 올렸다. 주먹들의 시대가 저물고 차가운 뇌의 시대가 도착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꿨다는 사실을 아무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배 사장의 조직이 경기도 일대를 장악한 지 2년. 겉으로는 전성기였다. 네온사인 아래 돈은 넘쳤고 룸살롱의 웃음은 더 크게 울렸다. 하지만 번쩍이는 표면은 늘 썩은 냄새를 숨기기 마련이다. 덩치가 커지면 기생충이 붙는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주먹보다 부지런히 살을 갉아먹는다. 배 사장은 늙어 있었다. 과거의 야수는 이제 고급 술병에 기대어 숨을 쉬는 호랑이 흉내만 냈다. 문제는 그가 비워둔 자리를 중간 보스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 행동대장 격인 독사 최 씨는 구역을 힘으로 다스리려 했고, 자금책 두꺼이 박 씨는 돈줄을 쥔 손으로 모두의 목을 조였다. 둘의 싸움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조직의 신경계를 찢는 내전이었다. 낮에도 부하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돌아다녔고 피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소란이 터졌다. 경찰의 시선은 좁혀졌다. 소음이 커질수록 감시의 눈도 커진다. 그게 세상의 규칙이다. 탁성윤은 이 모든 걸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엔 칼도 몽둥이도 없었다. 대신 세 개의 화면이 켜져 있었다. 하나는 장부,
하나는 구역별 매출, 마지막 하나는 무전 도청 기록. 숫자들이 오르내리는 그래프는 감정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끄러운 건 질색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 그에게 조직은 가족이 아니었다.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오류가 있다면 고치거나 지워야 한다. 배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미 판단력을 잃은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탁성윤은 결정을 승인받지 않았다. 결정을 실행할 뿐이었다.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독사 최 씨는 폭력으로 돈을 세게 만들고 두꺼이 박 씨는 탐욕으로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둘 다 위험했다. 더 위험한 건 배 사장이 그 둘을 제어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조직이 커지면 더 안전해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커질수록 내부는 더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작은 배신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린다. 탁성윤은 그 무너짐을 막고 싶은 게 아니었다. 무너뜨릴 타이밍을 고르고 있었다. 2000년 1월 새천년에 들뜬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겨울밤, 그는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핵심 간부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명목은 신년 단합. 하지만 그 초대장은 축하장이 아니라 소환장이었다. 불참은 반역을 뜻했다. 그래서 모두 올 수밖에 없다. 독사 최 씨도 두꺼이 박 씨도 각자 부하들을 대동한 채 초대 장소는 남양주 외곽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별장. 그곳은 도망치기엔 너무 탁 트였고 숨기기엔 너무 조용한 곳이었다. 탁성윤은 초대장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답장은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올 거라는 걸. 인간의 선택은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설계한 사람이 결정한다는 걸. 별장으로 향하는 차들이 하나둘 길을 타기 시작했을 때 탁성윤은 창밖에 강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장작 타는 소리처럼 낮고 끈질겼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불이 꺼지는 시간까지 이미 초 단위로 재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한 간부들은 입구에서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보통 이런 자리라면 음악이 울리고 웃음이 튀고 술병이 쌓여야 한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넓은 거실엔 장작 타는 소리와 창밖 강바람만 있었다. 침묵이 너무 선명해서 발걸음 소리조차 죄가 되는 분위기. 긴 테이블 위엔 최고급 한정식 코스와 발렌타인 30년산이 차려져 있었다. 화려한 상차림이 오히려 함정처럼 보였다. 과한 환대는 늘 의도가 있다. 탁성윤은 상석에 앉아 안경을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섬뜩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그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다들 오셨습니까? 따뜻한 국물부터 드시죠.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소리 없는 친절을 더 무서워한다. 칼은 번쩍일 때 대비라도 하니까. 독사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탁 실장, 이거 분위기가 너무 잡는 거 아니요? 배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 자네가 상석이야. 그 말엔 경계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두꺼이 박 씨도 눈빛을 세웠다.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자리 바꾸기 냄새가 났다. 하지만 탁성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짓 하나. 검은 정장을 입은 종업원들이 들어와 각자의 앞에 놓인 술잔을 조용히 치웠다. 술잔이 사라지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간부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방엔 우리 말고도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탁성윤이 잔을 들었다. 배 사장님은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래 달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했다. 여기 계신 형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변했습니다. 주먹 쓰고 소리 지르는 건 이제 돈이 안 됩니다. 스마트하게 가야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꺼이 박 씨가 벌떡 일어났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려 흔들린 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공포였다. 그때 탁성윤이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댔다. 식사 예절을 지키시죠.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니까. 작별.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별장 전체의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전. 눈앞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목숨이 전기 스위치 하나에 달려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간부들은 고함을 질렀다. 부하들을 불렀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 밖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퍽, 퍽. 비명은 없었다. 마치 두꺼운 고무를 망치로 때리는 소리. 그게 더 끔찍했다. 비명은 사람이 산다는 증거지만 비명이 없다는 건 이미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누군가가 공기총과 테이저로 소리를 지으며 사람을 꺾고 있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작업이었다. 기술자가 공장을 돌리듯 탁성윤이 계획한 정리가 진행되는 소리였다. 3분. 불이 다시 켜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다. 조명이 들어오자 테이블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다. 김이 아직 올라오고 숟가락도 제자리였다. 그런데 사람만 없었다. 아까까지 앉아있던 간부들이 마치 마술처럼 증발해버렸다. 바닥엔 핏자국 하나 없고 싸움의 흔적도 없다. 오직 독사 최 씨가 피우던 담배만이 재떨이에서 아직 연기를 뿜고 있었다. 살아있던 순간의 잔재만 남은 채 탁성윤은 천천히 일어나 그 담배를 집어 재떨이에 눌러 껐다. 공기가 맑아졌군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이제 이 조직의 숨을 누가 쥐었는지, 그리고 그 숨은 더 이상 소리내어 버둥거리는 방식으로 살려주지 않겠다는 것. 그 시각 별장 뒷문에는 냉동탑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간부들은 마취된 채 신선식품처럼 포장되어 차곡차곡 실렸다. 그들이 향할 곳은 강물이 아니었다. 탁성윤은 뻔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날 밤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누군가의 생은 기둥 아래로 들어가 굳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별장의 침묵은 끝내 깨지지 않았다. 새들은 울었고 강바람은 불었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탁성윤이 만든 공백은 너무 매끈해서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아차릴 만큼 완벽했다. 어둠의 세계에서 실종은 늘 사건이 된다. 하지만 이 실종은 사건이 아니라 공정이었다. 지워야 할 인원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흔적을 로그에서 지운 것처럼 그날 밤 간부들이 실려간 곳은 강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물류창고 건설 현장으로 옮겨졌다.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된 새벽, 현장에선 시간 맞춰 붓고 끝내자는 말만 오갔다. 누구도 아래에서 무언가가 굳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물은 언제나 위로 자라지만 진짜 비밀은 늘 아래로 내려간다. 탁성윤은 그걸 알았다. 사람을 묻는데 흙보다 좋은 건 도시의 욕망으로 만든 콘크리트였다. 영원히 파헤치지 않을 이유를 함께 굳혀버리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배 사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아니, 영원히 출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내연녀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됐다. 룸살롱에 이빨 빠진 호랑이는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듯했다. 부검을 해도 특별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혈관에는 치사량의 인슐린이 주입되어 있었다. 너무 정교해서 죽음은 자연사처럼 보였다. 탁성윤이 원했던 그림이었다. 폭발도 피도 난동도 없이 사건 대신 결과만 남기는 방식. 그날 오후 조직본부 사무실엔 이상한 정적이 깔렸다. 누군가는 어젯밤 모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흘렸고, 누군가는 배 사장이 갑자기 갔다더라는 말을 삼켰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고 동시에 누구도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의심은 목숨을 깎는 칼이 될 수 있으니까. 탁성윤은 그 침묵을 이용했다. 아니, 침묵 자체를 무기로 만들었다. 그는 배 사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를 치워버렸다.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원형 테이블을 들였다. 상석이 없는 구조. 하지만 다들 알았다. 상석은 사라졌어도 중심은 더 단단해졌다는 걸. 탁성윤은 살아남은 하부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누군가는 밤새 술을 퍼마셨고 누군가는 한숨도 못 잤다. 그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형님들은 어디 갔지? 그런데 그 질문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소리로 나오는 순간 그 다음이 자기 차례일 수 있으니까 탁성윤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매직을 들고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주식회사 TS홀딩스.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건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입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다. 주먹으로 겁을 주는 시대엔 겁은 금방 마른다. 하지만 구조로 겁을 주면 겁은 습기처럼 뼛속에 스민다. 출퇴근 시간 지키고 4대 보험 들어드립니다. 그 말에 몇몇은 순간 멍해졌다. 보험이 바닥에서 마치 정상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듯한 말. 하지만 바로 이어진 문장이 그들의 숨을 막았다. 대신 내 허락 없이 개인 행동하거나 밖에서 시끄럽게 구는 놈은 어제 형님들이 어디로 휴가 갔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주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숨소리마저 죄가 됐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공포는 고함에서 오지 않는다. 주먹에서 오지 않는다. 처리의 확실함에서 온다.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사라질지. 그게 너무 선명할 때 인간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탁성윤은 하룻밤 사이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 기존의 무식한 보호비수금은 중단됐다. 골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성이는 부하들도 줄였다. 그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냈다. 그리고 뿌리부터 다른 종자로 조직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 조용하고 더 멀리 뻗고 더 많이 빨아들이는 방식.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흰가루와 디지털 숫자. 독이 묻었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 그날 누군가에겐 개과천선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탁성윤은 착해진 게 아니다. 더 효율적인 악이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악은 사람의 삶을 더 깊게 파고든다. 탁성윤이 기업을 선언한 뒤 거리의 소음은 줄었다. 야구방망이를 든 애들이 사라지고 경찰차 사이렌도 뜸해졌다. 바깥에선 요즘은 조폭도 조용하네 같은 말이 돌았다. 사람들은 조용함을 평화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란 누군가의 숨을 틀어막아 만든 침묵일 때가 많다. 탁성윤의 시스템은 그랬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 오히려 피가 없으니 죄책감도 더 늦게 온다. 그는 조직을 재편했다. 구역별 매출은 그래프로 관리했고 인력은 엑셀표처럼 배치했다. 충성이라는 단어도 의리라는 단어도 사라졌다. 대신 KPI 같은 말이 등장했다. 실적이 곧 생존이었다. 술자리가 줄어든 대신 회의가 늘었고 칼부림이 줄어든 대신 계좌가 움직였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다들 알았다. 말이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로그가 지워질 거라는 걸. 2002년 여름 대한민국은 붉은 함성으로 들끓었다. 월드컵. 광화문은 사람으로 마비됐고 거리엔 열광이 넘쳤다. 그 함성은 나라를 하나로 묶는 듯 보였지만 탁성윤에게는 다른 의미였다. 인간은 열광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게 축구공이든 카드놀이든 코끝을 찌르는 흰 가루든 욕망의 방향만 바꾸면 돈은 흐른다. 그는 강남 테헤란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그 광경을 무심히 내려다봤다. 손에는 맥주 대신 차가운 생수, 귀에는 응원소리 대신 서버실의 윙윙거림이 울렸다. 그는 환호가 싫었다. 너무 많은 소리가 섞이면 계산이 흐려진다. 탁성윤의 제국은 두 축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강남의 화려한 밤을 지배하는 유통망,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을 점령한 디지털 하우스. 그는
오프라인을 미끼로 온라인을 키웠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들의 중독을 끼워 넣었다. 강남의 대형 클럽 메두사는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다. 거긴 물류센터였다. VIP룸에서 1,000만 원짜리 샴페인이 들어갈 때 얼음통 밑바닥엔 방수팩에 깔끔하게 포장된 가루와 알약이 함께 들어갔다. 아무도 그걸 마약이라 부르지 않았다. 안주라고, 눈꽃빙수라고 불렀다. 단어가 바뀌면 죄책감도 얇아진다. 고객은 연예인 벤처붐을 타고 돈을 쥔 젊은 CEO, 그리고 사회 상층의 사람들. 그들은 룸 안에서 비밀을 안전하게 소비했다.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더 깊이 빠진다. 탁성윤은 웨이터들을 구걸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교육받은 판매원으로 만들었다.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고 대신 절대 규칙을 심었다. 손님의 비밀은 무덤까지. 입을 여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폐기. 이 세계에서 폐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과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탁성윤은 그 두 의미를 자연스럽게 겹치게 만들었다. 단속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관할서 강력반 회식비는 물론이고 서장 자녀의 유학자금까지 장학재단 명목으로 흘러갔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끄고 클럽 앞을 지나갈 때 탁성윤은 그저 장부를 넘겼다. 숫자는 정직했다. 돈이 들어가면 눈이 감긴다. 그건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천재성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빛났다.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리고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절, 사람들은 게임 아이템을 팔며 돈을 만졌다. 탁성윤은 그보다 더 큰 집을 지었다. 왜 도박장을 열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지?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영토가 있는데 그는 카이스트 중퇴생 출신의 해커, 일명 교수를 영입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포커룸을 열었다. 서버 이름은 오션, 바다처럼 넓고 깊게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회원들은 대포 통장으로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밤새 베팅했다. 잃으면 잃는 대로, 따면 따는 대로 수수료는 자동으로 그의 주머니로 흘렀다. 수금하러 찾아갈 필요도 없었다. 빚쟁이는 스스로 돈을 구해 입금했다. 도박 중독은 어떤 쇠사슬보다 강력했다. 탁성윤은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며 확신했다. 이게 진짜 연금술이다. 사람의 욕망을 데이터로 바꾸고 데이터로 사람을 묶는다. 그때부터였다. 강남의 불빛은 단지 무대 조명이었고 진짜 제국은 화면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국이 자라면 반드시 냄새가 난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생이 조용히 썩어가는 냄새가. 탁성윤의 오션은 바다였다. 그리고 바다는 파도를 부른다. 돈이 몰리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전쟁이 온다. 다만 이 전쟁은 칼과 주먹으로 치르는 게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서버와 회선 위에서 벌어지는 냉전이었다. 부산의 한 조직이 비슷한 사이트를 열었다. 회원을 빼내려 했다. 보통의 조폭이라면 사람을 보내고 피를 보고 구역을 정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탁성윤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모니터를 바라본 채 한마디만 했다. 교수 저쪽 가게 간판 좀 내려드려. 그 말이 떨어지자 교수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디도스 공격. 화면은 조용했고 소리도 없었지만 상대의 서버는 숨이 막혀갔다. 접속 불가, 결제 오류, 환전 지연. 돈을 빼지 못한 회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 패닉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더 큰 중독을 부른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안전한 곳으로 몰린다. 안전하다고 믿는 곳 탁성윤의 오션이었다. 부산 조직은 원인조차 모른 채 무너졌다. 피 한 방울 없이. 그게 탁성윤의 방식이었다. 죽이지 않아도 망하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죽이지 않으니 경찰도 언론도 사람들도 사건을 찾지 못한다. 돈은 쏟아졌다. 매일 아침 그의 비밀 사무실은
현금 다발이 사과 박스째로 들어왔다. 개수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끊이지 않았다. 너무 많아서 세는 것조차 노동이 됐다. 탁성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돈을 재료로 봤다. 설계에 필요한 자재, 그리고 자재는 가공해야 한다. 검은 돈은 흰 옷을 입혀야 한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미술품 경매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언론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젊은 회장 문화 투자.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에 눈이 멀면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그는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금고 안에 쌓인 현금벽 앞에 섰다. 그리고 오른팔 강 실장에게 물었다. 강 실장 돈 냄새가 어떤지 알아? 강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잉크 냄새 아닙니까? 탁성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돈에서는 피 냄새가 나야 해. 피를 흘리지 않고 번 돈은 가짜야. 우리는 지금 남들의 인생을 담보로 피를 빨고 있는 거다. 아주 우아하게.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을 악이라 부르지 않았다. 악은 감정의 단어다. 그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구조였다.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감정이 없는 악은 멈출 이유도 없다. 그 무렵부터 기존의 거대 조직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전통적인 본가들, 종로와 명동을 거점으로 한 어르신들, 그들에게 탁성윤은 족보도 없는 신흥세력 장사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장사치가 단순히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식탁 자체를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오 회장, 청룡파의 구식건달. 그는 분노했다. 자기 구역 유흥업소들이 탁성윤의 시스템에 밀려 매출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돈이 줄면 체면이 무너지고 체면이 무너지면 전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탁성윤과의 전쟁은 골목의 칼부림이 아니었다. 2003년 봄 그의 물류창고 세 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났다. 감식 결과는 모두 누전. 하지만 탁성윤은 알았다. 누전 차단기가 동시에 3번 고장날 확률은 로또보다 낮다는 걸. 이어서 그를 돕던 회계사 한 명이 사우나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며칠 뒤 한강 하류에서 떠오른 시신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리해서 내보낸 것처럼. 서울 본가의 경고였다. 알아서 키워라. 아니면 다음은 너다. 부하들은 동요했다. 강 실장은 당장 사람을 풀어 종로를 엎어버리자고 날뛰었다. 하지만 탁성윤은 조용히 말했다. 흥분하지 마. 똥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으면 개싸움밖에 더 되나. 우리는 주인이 돼야지. 그 말엔 여유가 있었다. 아니, 여유처럼 보이는 계산이 있었다. 적들은 그 침묵을 겁으로 오판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치명적인 실수를 낳았다. 오 회장은 탁성윤을 직접 제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솜씨 좋기로 소문난 기술자를 고용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월의 어느 밤, 분당의 요새 같은 저택, 탁성윤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수십 대 CCTV, 적외선 감지기 정원엔 도베르만 3마리, 완벽한 방어. 그런데 그날 밤 도베르만들은 짖지 않았다. 새벽 6시 번개가 유리창을 갈랐을 때 거실 맞은편 소파에 낯선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 우비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낚시모자, 손엔 소음기 달린 권총. 총구는 정확히 탁성윤의 미간을 겨눴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탁성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경비업체 바꿔야겠네요. 개들이 짖지도 않고. 그 순간 거실엔 비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탁성윤이 어떻게 칼날조차 계산으로 바꾸는지 그 거래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개는 고기 맛을 보면 조용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살인의 순간은 늘 조용한 법이다. 숨소리 하나가 총성보다 크게 들리는 시간. 그런데 탁성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와인병을 집어들더니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잔을 하나 더 꺼냈다. 오 회장이 얼마 준답니까?
선수금 잔금 깔끔하게 갑시다. 기술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보통 타깃은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가격표를 먼저 꺼낸다. 죽음조차 거래로 바꾸려는 태도. 그 오만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선수금 3천, 잔금 7천. 기술자가 내뱉자 탁성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요즘 시세가 그렇더군요. 마치 부동산 계약하듯 담담했다. 그리고 잔을 기술자 쪽으로 밀었다.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은 돈을 받겠죠. 하지만 그 돈을 쓰기도 전에 오 회장이 당신을 처리할 겁니다. 비밀을 아는 기술자는 살려두지 않는 게 그 양반 스타일이니까. 기술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총구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인간은 총보다 불안을 더 무서워한다. 탁성윤은 그 불안을 정확히 찔렀다. 내 목숨값은 1억보다 비쌉니다. 탁성윤은 잔을 톡 건드렸다. 이 잔을 받으면 당신은 오늘 밤 걸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추적 불가능한 계좌로 10배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공기를 바꿨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거실의 온도는 확 내려갔다. 기술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 선택이 굳어갔다. 총구가 완전히 내려갔고 손이 와인잔을 들었다. 탁성윤은 그 순간을 승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변수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탁성윤이 말했다. 배달 사고가 좀 났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반품 택배를 하나 보내야겠는데 포장은 당신이 도와줘야겠습니다. 기술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이 남자는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상대의 숨통을 쥐는 법으로 움직인다는 걸. 다음날 아침 종로 청룡파 본부 회장실 책상 위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였다. 발신인도 송장도 없었다. 오 회장은 흡족한 미소로 칼을 들이댔다. 그는 피 묻은 경고를 기대했다. 그런데 상자 위에는 고급 한우 세트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 아래 봉투 하나. 착수금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봉투 위에 붉은 리본으로 묶인 선물이 있었다. 오 회장의 손이 굳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다. 그의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의 손,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 화면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고기가 질겨서 반품합니다. 다음번엔 회장님이 직접 오시죠. 차나 한잔하게. 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공포였다. 자신이 뿌린 칼날이 되돌아와 목을 겨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칼날의 손잡이가 돈과 계산으로 이미 바뀌어 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 서울의 어르신들은 함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탁성윤은 보여줬다. 주먹을 이기는 건 더 센 주먹이 아니라 주먹을 쓰기 전에 끝내버리는 설계라는 것을. 하지만 탁성윤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좁아, 감시도 많아.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법의 사각지대 바다 건너의 도시들. 이제 그의 다음 설계는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코드로 바뀌기 시작한다. 2005년 한국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구호가 도시에 붙었고 골목마다 CCTV의 눈이 번뜩였다. 어제의 황제들이 오늘의 피의자가 되어 포토라인에 섰다. 누군가는 교도소로, 누군가는 무덤으로 갔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탁성윤은 끝을 믿지 않았다. 끝은 늘 설계자의 손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는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를 유유히 통과했다. 여권엔 관광비자,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자. 하지만 머릿속엔 거대한 이주 계획이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커지면 더 넓은 어항이 필요하지. 아니, 어항이 아니라 바다. 그가 향한 곳은 필리핀 클락,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의 국경지대. 한국의 공권력이 닿지 않는 치외 법권의 땅. 달러 몇 장이면 눈을 감아주는 느슨한 법망, 부패한 관료들. 탁성윤에게 그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공장 부지였다. 그는 리조트를 세웠다. 야자수와 수영장, 5성급 호텔. 여행객들은 사진을 찍고 웃었고 직원들은 상냥하게 인사했다. 겉은 천국이었다. 하지만 지하와 별과는 지옥이었다. 우리는 흔히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콜센터라 부른다. 하지만 탁성윤의 시설은 그런 귀여운 수준이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을 사육하는 농장이었다. 일개미들은 두 부류였다. 첫째, 한국에서 고수익 해외 알바 광고를 보고 제발로 찾아온 청년들. 둘째, 빚을 졌거나 배신했다가 강제 연수로 끌려온 자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여권은 압수됐고 이름은 사라졌다. K103, V25 같은 코드로 불렸다. 창문엔 쇠창살, 입구엔 무장한 현지 용병들이 24시간 감시. 자유는 딱 하나의 방식으로만 주어졌다. 실적. 10억을 벌어오면 여권을 돌려주지. 규칙은 단순했고 단순한 규칙은 더 잔혹하게 작동한다. 하루 18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한국의 부모님과 직장인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혹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바람잡이가 되어 순진한 사람들을 파멸로 유도해야 했다. 내부는 닭장처럼 빽빽했다. 담배 연기, 땀 냄새, 끊임없는 키보드 소리와 욕설. 시간은 식사로 나뉘지 않았다. 실적 그래프로 나뉘었다. 목표를 못 채운 자에겐 교육이 기다렸다. 지하 독방 구타 전기 충격, 며칠간의 굶주림. 그들은 맞으면서도 계산했다. 오늘 버티면 내일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선 내일이 보상이지 희망이 아니었다. 탁성윤은 한 달에 한 번 농장을 시찰하러 왔다. 하얀 리넨 슈트를 입고 현지 경찰서장이나 주지사와 골프를 치고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조폭 두목처럼 보이지 않았다. 성공한 글로벌 CEO의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외형에 속는다. 빛나는 옷이 피를 가리면 피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어느 날 농장 한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졌다. 한국에서 도박빚을 갚지 못해 끌려온 전직 중소기업 사장 김씨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것이다. 용병들에게 끌려온 그는 피투성이로 탁성윤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처자식이 기다립니다. 탁성윤은 더러워진 구두코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척 차갑게 말했다. 김 사장님, 여기가 지옥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당신은 빚쟁이에게 쫓기다 다리 위에서 떨었겠죠.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할 기회를 주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그는 관리자에게 손짓했다. 이 친구 의욕은 넘치는데 체력이 부족해 보이네. 양식장으로 보내서 수영 좀 시켜. 양식장, 탁성윤의 은어. 바다 한가운데 불법 어선 혹은 맹그로브 침지대. 그곳으로 간다는 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김씨는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잠시 후 밖에서 무거운 물체가 물에 빠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는 짧고 단순했다. 사람의 생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탁성윤의 사업은 번창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도박과 피싱 수익은 현지 환치기 조직을 통해 세탁되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짓고 고아원에 기부했다. 언론은 그를 기부천사라 불렀다. 가면은 완벽했고 통제는 더 완벽했다. 한국에서 수배를 요청해도 현지 경찰은 이미 그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제국의 내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이름은 강민호, 탁성윤의 오른팔, 피냄새를 함께 맡아온 그림자. 그 그림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강민호 실장은 지쳐 있었다. 10년 넘게 탁성윤의 손발이 되어 돈을 세탁하고 사람을 옮기고 흔적을 지우는 일을 반복했다. 처음엔 살기 위해서였다. 다음엔 익숙해서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언젠가 내가 버려질까 봐였다. 탁성윤은 낡은 부품을 갈아 끼우듯 사람을 교체하는 남자였다. 쓸모가 떨어지면 미련 없이 폐기한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강민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담배가 늘었고 손끝이 떨렸다.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가 몸을 망가뜨렸다. 그 틈을 한국 검찰 특수수사통 조검사가 파고들었다. 위성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강민호 씨, 언제까지 남의 나라에서 도망자로 살 겁니까? 장부만 넘기면 당신은 자유인이 됩니다. 사법거래, 제3국 신분 세탁, 새 이름, 새 삶. 강민호의 머릿속에 살 수 있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배신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처럼 시작됐다. 오늘은 숨기고 내일은 미루고 그러다 어느 날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다. 하지만 강민호는 한 가지를 잊었다. 탁성윤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는 오직 데이터와 패턴을 믿는다. 강민호의 잦은 외출, 평소보다 길어진 통화,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 갑자기 늘어난 담배 소비량. 탁성윤의 머릿속 센서가 경고음을 울렸다.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분노는 소음을 만든다. 그는 절차를 준비했다. 오래된 기계를 폐기하는 조용한 절차. 어느 오후 탁성윤이 강민호를 불렀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공기도 탁한데 바람이나 쐬러 가지. 목적지는 클락 외곽의 밀림. 그들이 사냥터라 부르던 곳이었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익숙한 길. 그래서 더 위험했다. 지프차 조수석에 앉은 강민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뒷좌석엔 엽총 2자루와 삽 1자루.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려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하늘은 나무에 잘리고 길은 좁아졌다. 탁성윤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너무 태연해서 더 섬뜩했다. 공터에 차를 세우며 탁성윤이 말했다. 자네 숲이 왜 조용한지 아나. 강민호가 겨우 대답했다.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까? 탁성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숲은 시체를 가장 잘 숨겨주거든. 나무들이 그 영향을 빨아먹고 자라지. 강민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결심했다. 마을로 빠져나가야 한다. 형님, 저 은퇴하고 싶습니다. 시골 가서 조용히. 거짓말이었다. 탁성윤은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도 없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자네 주머니에 그 전화기 농사에 필요하진 않을 텐데. 강민호가 뒤로 물러나 총구를 들려는 순간 탕. 숲을 찢는 둔탁한 소리. 그는 비명도 못 지른 채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피가 흙바닥으로 번졌다. 탁성윤은 쓰러진 강민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삐걱거리는 나사는 바로 교체해야 사고가 안 나. 그는 강민호 주머니에서 위성전화기를 꺼내 밟아 부쟨다. 그리고 삽을 들었다. 구덩이를 파는 손길은 기계적이었다. 10년을 함께한 그림자를 묻으면서도 땀 한 방울 떨림 한 번 없었다. 흙을 덮고 낙엽을 흩뿌린 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깨끗해졌군. 하지만 탁성윤이 모르는 게 있었다. 강민호는 숲으로 오기 전 은신처 금고에 모든 것을 남겨뒀다. 범죄장부 원본, 로비 리스트, 그리고 하나의 예약 메일. 자신이 24시간 로그인하지 않으면 금고 위치가 조검사에게 자동 전송되도록. 탁성윤이 샤워를 하고 와인을 따르던 그 시간, 한국 검찰청 서버에는 이미 탁성윤 게이트의 결정적 증거가 도착하고 있었다. 균열은 막았다고 믿는 순간 댐은 이미 터지기 시작한다. 2008년 초 한국 검찰 특수부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벨탑의 기둥을 뽑는 디지털 기폭장치였다. 죽은 강민호가 남긴 초대장은 살아있는 국가를 움직였다. 영장 청구서가 쏟아졌고 수사팀은 전례 없이 빠르게 조직됐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외교 채널은 필리핀 정부를 압박했다. 그동안 탁성윤은 너무 멀리, 너무 조용히, 너무 완벽하게 숨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완벽함이란 늘 오만을 부른다. 오만은 틈이 된다.
필리핀의 리조트 정문이 무장경찰 특공대의 군화에 짓밟히던 순간 탁성윤은 펜트하우스에서 CCTV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지하 작업장의 직원들이 수갑을 찬 채 줄줄이 끌려나갔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넋이 나갔다. 보통이라면 패닉에 빠져 짐을 싸고 뒷문으로 도망치고 돈을 챙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탁성윤은 달랐다. 그는 차갑게 식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묘한 안도감처럼 아주 미세한 숨을 내쉬었다. 변수가 발생했군. 하지만 이것도 방정식 안에 있다. 그는 금고를 열지 않았다. 현금은 무겁고 추적당하기 쉽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만 챙겼다. 그 안은 최고급 다이아몬드 주머니, 그리고 제3국 위조 여권. 무게는 가볍지만 값어치는 이동하기 좋았다. 탁성윤은 조명을 껐다. 책상 위엔 자신이 아끼던 만년필 하나를 가지런히 놓았다. 마치 잠깐 외출하고 돌아올 사람처럼 그는 사라짐마저 연출했다. 인간은 마지막 장면을 믿는 생물이다. 마지막 장면이 평온하면 사람들은 그 뒤를 상상하지 않는다. 비밀 승강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는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에 올랐다. 밖은 열대성 폭우가 시야를 갉아먹고 있었다. 길은 물로 흐르고 하늘은 번개로 찢어졌다.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멀리서 따라붙기 시작했지만 탁성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공항이 아니었다. 공항은 너무 많은 눈이 있고 너무 많은 기록이 남는다. 그는 기록을 싫어한다. 대신 그가 향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이 입을 벌린 해안도로의 급커브 구간. 사람들은 그곳을 악마의 코너라 불렀다. 사고가 잦고 시체가 많고 책임은 늘 운전 미숙으로 처리되는 곳. 경찰 헬기가 뒤늦게 그를 발견했다. 확성기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흐릿하게 들렸다. 차량 멈춰 반복한다. 차량 멈춰. 탁성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180을 넘었다. 눈앞에 급커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 그런데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설계 종료. 쾅. 검은 세단이 가드레일을 종이처럼 찢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절벽 아래로 추락. 그리고 즉시 거대한 화염. 폭우조차 끄지 못하는 불길이 차체를 집어삼켰다. 경찰들은 멈춰선 채 그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감식 결과는 참혹했다. 뼈대만 남았고 운전석에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DNA 분석은 어렵다. 불은 흔적을 지운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서 나온 손목시계 일부 치과 기록, 일치 가능성, 검찰은 발표했다. 피의자 탁성윤 도주 중 사고로 사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언론은 악인의 비참한 최후라며 대서특필했다. 피해자들은 허탈해했고 세상은 잠시 정의가 승리한 듯 보였다. 조직은 와해됐고 자산은 환수됐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끝났다는 단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하지만 끝은 정말 끝이었을까? 죽음은 가장 쉬운 결론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을 가장 완벽한 위장으로 쓴다. 탁성윤 같은 남자는 사라질 때조차 누군가의 눈을 속이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날 불길 속에서 타버린 건 한 구의 시신이 아니라 모두가 믿고 싶어 했던 안심이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모든 것을 일상으로 되돌린다. 탁성윤의 죽음이 발표된 뒤 사람들은 다시 출근했고 뉴스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허탈함을 삼켰고 수사팀은 보고서를 접었다. 종결. 그 두 글자는 국가가 줄 수 있는 가장 무정한 위로였다. 그리고 세상은 악인은 불타 죽었다는 장면 하나로 마음을 정리했다. 누군가에게 정의는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결말이니까. 하지만 완벽한 결말이란 대개 너무 매끈하다. 현실은 늘 찌꺼기를 남긴다. 그런데 그 사건엔 찌꺼기가 없었다. 너무 깨끗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고 폭우가 재를 씻어냈다. 시신은 훼손돼 DNA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손목시계와 치과 기록 일부가 일치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밀어붙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죽었다. 그 한 문장이 있어야 다시 잠들 수 있었으니까. 5년이 흘렀다. 지구 반대편 남미 파라과이, 국경도시 시우다드 델 에스테. 총이 가깝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무법의 도시. 그곳의 시장 골목은 낮에도 어둡고 밤에는 더 어둡다. 밀수품이 진열된 상점들 사이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무기를 사고 팔았다. 법은 종이였고 종이는 돈 앞에서 쉽게 찢어졌다. 그런 도시의 한 카페 테라스. 허름하지만 묘하게 고요한 자리 하나에 동양인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짙은 선글라스, 약간 절뚝이는 다리. 현지인들은 그를 세르킴이라고 불렀다. 그는 직접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물류 시스템을 컨설팅해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마약 카르텔, 밀수 조직 환치기 라인. 그들에게 필요한 건 주먹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지고 어느 지점에서 돈으로 바뀌는지 그 설계도를 그려주는 사람이 세르킴이었다.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경로가 더 큰 힘이 되는 도시에서 그는 유난히 빛났다. 어느 오후 한 젊은 한국인 배낭 여행객이 우연히 그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지친 얼굴로 물을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노신사가 한국 신문을 읽고 있는 걸 봤다. 반가움이 먼저 튀어나왔다. 어르신, 한국분이시군요.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노신사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신문 일면엔 디지털 도박 범죄 해외에서 다시 기승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노신사는 잠시 기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반갑군요. 한국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끄럽습니까? 그 목소리는 건조했다.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여행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익숙함. 눈앞에 노신사가 왜 낯설지 않은지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네, 여전하죠.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은 여기서 무슨 일 하십니까? 노신사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그 눈빛, 불길 속에서 죽었다던 남자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사람의 눈은 나이를 먹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계산하는 눈은 더더욱. 노신사가 옅게 웃었다. 나는 그냥 은퇴한 기술자라네. 무너진 탑을 다시 쌓는 설계를 좀 도와주고 있지. 그는 테이블 위에 $100 지폐 한 장을 무심히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거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남미의 태양은 강렬했지만 그의 그림자는 유독 길고 짙었다. 마치 그 도시의 어둠이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 순간 여행객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죽었다는 결말이 사실은 누군가가 팔아치운 안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탁성윤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조차 설계하고 세상이라는 감옥을 탈출한 걸까?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장소를 옮길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믿는 결말 뒤에서 누군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둠은 늘 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 어떤 날은 총으로, 어떤 날은 칼로, 어떤 날은 숫자로. 그리고 숫자는 가장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탁성윤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불법 사이트는 사라졌다가 더 세련된 도메인으로 다시 열렸고, 대출 문자는 더 정교한 문장으로 다시 도착했다. 사람들은 또 사기야라고 투덜대면서도 링크를 눌렀다. 욕망은 경고보다 빠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탁성윤만을 괴물로 부를 수 있을까? 괴물은 갑자기 태어나지 않는다. 사회가 만들어낸 틈, 방치된 골목, 돈이 법을 이기는 순간들. 그 틈이 모여 한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그 세계관이 설계가 된다. 1987년 부산의 비린 공기 속에서
계산기를 주운 소녀는 힘은 설계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너무 일찍 배웠다. 누군가에게 맞아본 사람은 주먹을 믿고 누군가에게 속아본 사람은 구조를 믿는다. 그리고 구조를 믿는 악은 주먹보다 오래 간다. 그가 남긴 건 시체 몇 구가 아니었다. 더 무서운 건 방식이었다. 컨테이너 속 향수 냄새처럼 흔적이 아니라 연출을 남기는 방식. 별장의 3분 암전처럼 소리 없이 사람을 지우는 방식. 기업이라는 말로 폭력을 포장하고, 플랫폼이라는 말로 중독을 유통하고, 기부라는 말로 피를 씻는 방식. 그는 범죄를 숨긴 게 아니라 범죄를 일상에 섞었다. 그래서 잡기 어려웠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무너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조차 늦게 깨닫는다. 깨닫는 순간엔 이미 통장도, 자존감도, 가족의 신뢰도 함께 사라진 뒤다. 탁성윤이 죽었다고 발표된 날 사람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진짜 안전이 아니라 불안을 잠시 접어두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끝났다는 말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눈을 감게 만든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는 그 사이에 설계를 고친다.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정교하게. 파라과이의 카페에서 세르킴이라 불리던 노신사가 진짜 탁성윤인지 혹은 또 다른 유령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누군가가 그 방식을 배웠다는 것. 시스템을 읽고 사람의 욕망을 코드로 바꾸고 국경을 넘어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 탁성윤이 사라진 자리에 제2의 탁성윤은 이미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잊고 싶어 하지만 구조는 기억한다. 기록은 지워도 패턴은 남는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밤 무심코 클릭한 사이트, 한 번만 해보세요 라는 달콤한 문장,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초조한 협박,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가능해지는 환경이다. 가난이 사람을 몰아넣고 탐욕이 사람을 팔아넘기고 무관심이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그 틈에서 악은 자란다. 그리고 악은 늘 우리가 피곤해졌을 때 더 잘 파고든다. 탁성윤의 일대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어둠이 끝난 건 아니다.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더 안전한 주소로 이사할 뿐. 당신이 그 주소를 열어주지만 않는다면 어둠은 문 밖에서 머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문손잡이가 너무 쉽게 돌아간다는 것뿐이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남길 건 결말이 아니라 흔적이다. 누군가는 그래서 탁성윤은 죽었나 살았나만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실 가장 쉬운 질문이다. 더 어려운 질문은 이거다. 우리는 왜 그런 남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나? 왜 그가 숫자를 칼처럼 휘두를 때까지 아무도 그 숫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나? 1987년 부산의 빈민초는 가난의 풍경이 아니라 방치의 구조였다. 그 구조는 아이에게 말했다. 정직하게 살아도 배고프고 착하게 살아도 밟힌다고.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규칙을 먼저 읽으라고. 탁성윤이 계산기를 주었던 순간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이었다. 누군가는 그 계산기로 학비를 계산하고 누군가는 그 계산기로 사람의 죽음을 계산한다. 같은 도구가 다른 세계를 만든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사회가 제공한 다른 길의 존재 여부다. 그는 폭력의 시대가 끝난 자리를 효율로 채웠다. 피를 흘리지 않는 숙청 향수 냄새로 덮은 시체 콘크리트 아래로 사라지는 사람들. 그 방식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현대적이었다. 그래서 더 잘 숨었다. 우리는 폭력을 보면 분노하지만 시스템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기 쉽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 체념이 악을 살린다. 탁성윤은 그 체념을 먹고 컸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착각을 남겼다. 악은 거칠고 무식하다는 착각. 하지만 진짜 악은 깔끔하다. 서류가 있고 계약서가 있고 통장이 있고 회계가 있다.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에도 화면 속 숫자는
단정하게 정렬된다. 피해자는 울지만 시스템은 울지 않는다. 시스템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 탁성윤이 무서웠던 건 그가 괴물이어서가 아니다. 괴물임에도 너무 정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양복을 입고 기부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탁성윤의 사라짐이 아니라 탁성윤이 남긴 패턴을,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독이 자동화되는 구조를, 무심코 눌러버린 링크, 빠르게 흘러가는 돈, 그리고 설마 내가라는 방심. 그 방심 위에 설계자는 성을 쌓는다. 그 성이 무너지기까지 우리는 늘 결말만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결말은 늦다. 결말을 보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음 건물을 올리고 있다. 파라과이의 카페에서 선글라스를 내리던 그 눈빛. 그것이 탁성윤의 눈빛이든 누군가가 흉내낸 눈빛이든 중요한 건 하나다. 그 눈빛이 가능한 시대가 이미 열려 있다는 것. 돈과 데이터가 국경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설계자는 더 멀리 도망치고 더 쉽게 위장한다. 우리는 이제 잡으면 끝난다는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졌다. 잡아도 끝나지 않는다. 구조가 남아있는 한 같은 방식은 또 태어난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이 받은 낯선 문자, 과도하게 친절한 전화, 지나치게 쉬운 돈의 제한, 그것을 운이나 사람의 악의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 그건 설계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을, 감정을, 불안을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만든 구조다. 그 구조는 당신이 바쁠 때 더 잘 작동하고 당신이 외로울 때 더 깊게 들어온다. 탁성윤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성공했다. 이제 이야기는 정말 끝이다. 하지만 끝을 끝으로 만들고 싶다면 기억해야 한다. 어둠을 몰아내는 건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손잡이를 돌리지 않는 작은 선택이라는 것을. 탁성윤 같은 설계자는 언제나 우리의 무심함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보자. 컨테이너 문이 열리던 밤, 썩은 생선 냄새 대신 향수가 퍼지던 그 순간, 사람들은 그 향수를 이상하다고만 말했지 의도라고 부르진 못했다.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탁성윤의 세계에서 의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피가 나지 않게, 비명이 들리지 않게, 기록이 남지 않게, 그리고 결국 아무도 제대로 분노하지 못하게. 그가 남긴 가장 큰 범죄는 시체가 아니다. 시체는 언젠가 발견된다. 진짜 범죄는 사람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 것이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나만 조심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조의 일부가 된다. 누군가가 만든 덫을 개인의 실수로 바꿔버리는 순간 덫은 더 오래 살아남는다. 탁성윤은 그 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을 연출했고 세상은 그 연출을 결말로 받아들였다. 불길 폭우 훼손된 시신 일치 가능성이라는 발표. 사람들은 마침표를 원한다. 마침표가 있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의 악은 마침표를 싫어한다. 악은 줄바꿈을 좋아한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도시로, 다른 서버로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건 탁성윤이 살아있냐 죽었냐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사는 세계가 어떤 방식의 탁성윤을 계속 생산하는지다. 누군가의 가난이 방치될 때, 누군가의 빚이 조롱거리가 될 때, 누군가의 피해가 네가 바보라서 라는 말로 정리될 때, 그때마다 악은 한 칸씩 확장된다. 그리고 그 확장은 늘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온다. 사업, 투자, 플랫폼, 이벤트, 리워드. 단어가 세련될수록 죄는 희미해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클릭 한 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도 누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외로움, 조급함, 욕망. 인간의 약점은 대체로 비슷하다. 탁성윤 같은 설계자는 그 약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준다.
당신만 특별히, 지금만 가능. 아무도 모르게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릴 때 사실은 목줄이 채워지고 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끝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다면 그 서늘함을 부정하지 말아달라. 그건 공포가 아니라 감각이다. 무뎌지지 않은 감각. 탁성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수사도 경찰도 총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시 감각을 되찾는 순간이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불편함을 말하는 순간,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설계일지도 몰라 라고 의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악은 비용이 들기 시작한다. 비용이 드는 악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이 커지는 속도는 우리가 늦출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쉬운 길을 제시할 때 그 길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 그 작은 멈춤이 다음 탑이 세워지는 걸 막을 수도 있다. 탁성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신이 무엇을 누르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의심할지, 그 선택들이 모여 또 다른 설계자의 시대를 막을지 혹은 허락할지를 결정한다.